어느 날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읍내의 큰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소연에게는 병원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다. 소연은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때 소연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몇 년 전 할머니와 인연을 끊고 도시로 떠났던 사람이었다. 외삼촌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득였다. 소연아,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서울에 좋은 자리가 있다. 아주 큰 부잣집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너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애를 찾고 있단다. 가서 일하면 할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게야. 소연은 외삼촌의 말을 믿었다. 할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외삼촌은 소연에게 몇 장의 서류에 서명하게 했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갔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 창밖을 내다보았다. 난생 처음 가보는 도시의 풍경은 눈부시게 화려했다. 이제 할머니도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꿈꾸던 행복한 일터가 아니었다. 으리으리한 대문과 높다란 담장이 위압적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외삼촌은 소연을 저택의 문 앞에 세워두고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잘 살아라.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네 할머니 병원비는 여기서 보낼 테니.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냉정하고 엄격해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집사였다. 들어오세요, 한소연 씨. 오늘부터 당신은 이 댁의 새로운 가사 도우미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집사의 말에 소연은 경악했다. 가사 도우미, 이게 무슨 말이지? 외삼촌이 말한 좋은 일자리가 이거였어.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삼촌은 자신을 부잣집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소연은 절망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병원비.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가 들어선 곳은 재벌가인 김 회장, 체어맨 김 댁이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었지만 소연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노인으로 비쳤다. 그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끔씩 소연의 얼굴을 볼 때면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심오한 감정이 스치는 듯했다. 소연은 그저 그를 무서워할 뿐이었다. 김 회장 댁에서의 삶은 고단했다. 소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온갖 자비를 해야 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다림질, 쉴 틈 없는 육체노동과 함께 김 회장의 며느리인 김은영, 김은용과 그녀의 딸이자 김 회장의 손녀인 김민서, 김민서의 잔혹한 언어폭력과 멸시를 견뎌야 했다. 은영은 소연을 노예처럼 부렸고 민서는 소연의 낡은 옷차림과 촌스러운 말투를 비웃으며 놀려댔다. 너 같은 게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다니 주제를 알아야지. 그들의 말은 소연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소연은 매일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눈물을 삼켰다. 외로움과 서러움에 사무쳤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라는 족쇄가 그녀를 묶어두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과 관련된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의 비참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만이 어렴풋이 빛을 잃은 채 그녀의 숨겨진 운명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한소현, 한소윤의 삶은 김 회장 체어맨 김의 저택에서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멸시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며느리 김은영 김은융은 늘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감시했고, 손녀 김민석 김민서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소연을 괴롭혔다. 하지만 소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할머니의 병원비라는 유일한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김 회장은 좀처럼 자신의 서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서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며느리와 손녀조차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금지된 공간이었다. 소연은 서재 청소를 할 때마다 그 거대한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숨을 죽이곤 했다. 책장 가득 꽂힌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만이 서재를 채우고 있었다. 초상화 속 여인은 소연의 어머니와 묘하게 닮아 있었지만 소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할 뿐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소연이 서둘러 달려가 김 회장을 부축했다. 그의 손이 소연의 팔에 닿는 순간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소연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를 보고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이 팔찌는... 하지만 그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소연은 혼자 힘으로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며느리와 손녀는 김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병원 응급실로 가는 대신 그가 남긴 유언장부터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김 회장의 재산만이 중요해 보였다. 며칠 후 김 회장의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을 무렵 저택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훤칠한 키와 냉철한 눈빛을 지닌 젊은 남자였다. 김 회장의 장손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김지훈, 김지훈 일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듯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지훈은 김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지만 저택 안의 분위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김은영과 김민서는 지훈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들의 위선이 훤히 보였다. 지훈은 저택의 분위기에 익숙지 않은 듯 조용히 김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재를 둘러보며 숨겨진 비밀을 찾는 듯했다. 소연은 지훈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차갑고 무심한 시선에 위축되었다. 그는 다른 가족들처럼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훈은 달랐다. 그는 소연이 서재를 청소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고 때로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방은 항상 이렇게 조용합니까?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이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소연은 밤늦게까지 할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지훈의 책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책을 주어 그에게 건넸다. 지훈의 손이 소연의 손에 닿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소연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팔찌를 감싸 쥐었다. 어릴 때부터 제 손목에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께서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은 팔찌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의 목걸이에는 소연의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 문양은... 지우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나도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지.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셨어. 이 문양은 우리 김씨 가문의 오래된 문양이라고. 그는 소연에게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에게서는 어떤 위선이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녀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소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몰래 도와주었고 김은영이나 김민서가 소연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은근히 막아섰다. 그는 소연에게 차가운 말을 건넸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따뜻했다.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 마라. 할 말이 있으면 해. 그의 말은 무심했지만 소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소연은 지훈의 서재 청소를 할 때마다 더 유심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우연히 서재 구석의 오래된 상자 속에서 빛바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아름다운 한 여인의 사진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 여인은 소연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었다. 그 아이는 소연의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소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설마 내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저택과 자신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하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예감은 그녀의 삶을 또 다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소훈은 김지훈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첩과 자신의 팔찌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 묘한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인, 즉 김 회장, 체어맨 킴의 딸이자 지훈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진 속 어린아이의 손목에도 자신의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것을 보았을 때 소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설마 내가 이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이 거대한 저택에 얽힌 비밀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김지훈은 그 이후로 소연에게 미묘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소연이 허드레시를 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거나 김은영, 김은영과 김민서, 김민서가 소연을 괴롭힐 때면 은근히 나서서 막아섰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낡은 걸레로 왁스칠을 하고 있었다. 민서가 일부러 물을 쏟으며 소연을 놀렸다. 어이 한소연, 너 때문에 바닥이 더러워졌잖아. 제대로 안 닦아. 쓸모없는 것. 민서가 소연의 얼굴에 물을 뿌리려던 찰나 지훈이 나타나 민서의 팔을 잡았다. 김민서 그만해. 남의 노동을 함부로 훼손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지훈의 눈빛에 움찔하며 물러섰다. 지훈은 소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나? 그는 소연에게 짧게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훈의 따뜻한 시선과 행동이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가족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한편 김은영과 김민서는 소연과 지훈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민서는 지훈이 소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엄마 김지훈 도련님이 자꾸 그 한소연한테 신경을 써요, 설마.
설마 둘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김은영은 민서의 불안에 동조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소연에게 보이는 알 수 없는 시선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김 회장이 가끔씩 소연의 팔찌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은영은 직감적으로 소연의 존재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김 회장의 아내인 고 구구 김 여사 시절부터 김 회장의 신임을 얻어 안주인 자리를 꿰찼다. 김 회장의 유일한 딸, 즉 지훈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모든 것을 손에 쥐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소연이 김 회장의 친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김은영은 소연의 과거를 몰래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연의 고향 마을에 사람을 보내 소연의 외삼촌을 찾아냈다. 외삼촌은 김은영에게 소연을 팔아넘긴 사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은영은 소연의 외삼촌에게 돈을 쥐어주며 함구령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설마 김 회장의 친손녀일 리 없어.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과거의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과 그의 딸, 그리고 어린 손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손녀의 손목에는 소연의 것과 똑같은 문양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김 회장은 사진 속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 딸, 내 손녀, 내가 이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가 설마 내 눈앞에 있었단 말인가. 그는 소연이 자신을 부축했을 때 보았던 팔찌와 그녀의 얼굴이 자신의 딸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김 회장은 그동안 자신의 딸을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떠난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딸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앞에 나타난 소연이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이 들었다. 김 회장은 즉시 자신의 오랜 비서인 박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한소연의 DNA 검사를 진행해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연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녀를 찾지 못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다. 한편 소연은 서재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김 회장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는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수신자는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떠났지만 결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자신의 딸에게 늘 채워주던 팔찌의 문양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다. 소연은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김 회장의 친손녀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친할아버지 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를 팔아넘긴 외삼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 자신을 괴롭힌 김은영과 김민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소연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용히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당장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당하기만 하는 한소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친손녀이자 이 집안의 진정한 상속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고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소연, 한소휴는 김 회장, 체열만 킴의 서재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신분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김 회장의 친손녀이자 이 거대한 저택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이 잔혹한 진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였다. 친할아버지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은영, 김은용과 김민서, 김민서는 소연과 김지훈, 김지훈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특히 김은영은 김 회장이 소연에게 보이는 알 수 없는 관심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소연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와 김 회장이 과거에 애지중지했던 딸의 유품인 팔찌가 똑같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김은영은 소연의 존재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 김지훈 도련님이 자꾸 그 한소연한테 신경을 써요, 설마. 설마 둘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김은영에게 속삭였다. 김은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연을 노려봤다. 걱정 마라. 저딴 하녀 따위가 감히 도연이와 엮일 수는 없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저 계집애의 과거를 확실히 파헤쳐야겠어. 그녀는 자신의 수족들을 시켜 소연의 고향 마을로 내려보냈다. 소연의 외삼촌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며 그녀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고 필요하다면 조작해서라도 소연을 이 저택에서 영원히 내쫓을 계획이었다. 김 회장은 박 비서에게서 한소연의 DNA 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소연은 김 회장의 친손녀였다. 김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내 손녀, 내 눈앞에 있었는데 내가 왜 몰라봤을까? 그는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의 딸을 하녀로 부리며 학대하게 만든 김은영과 김민서에게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김 회장은 즉시 소연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김은영의 존재 때문에 망설였다. 그는 김은영이 자신의 친손녀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은영은 그동안 김 회장의 약점을 잡고 있었고 김 회장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김은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소연의 안전을 위해 잠시 진실을 묻어두고 김은영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을 향한 태도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유심히 소연을 관찰했고 그녀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는 소연에게 남몰래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게 했다. 김은영과 김민서는 김 회장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불안해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소연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은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소연의 DNA 검사 결과를 빼내기 위해 박 비서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박 비서는 김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고 그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김은영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소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 김은영에게 불려갔다. 한소연, 내 주제를 알도록 해. 이 집은 너 같은 천한 것이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감히 어디서 도련님을 넘봐 네 과거를 전부 알고 있어. 네 외삼촌이 널 팔아넘긴 것도, 네 할머니가 곧 죽을 위기라는 것도. 네가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네 할머니 목숨은 장담할 수 없어.
김은영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김은영의 협박에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약점인 할머니를 건드리자 소연은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한소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은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들이 아무리 저를 위협해도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니까요. 흥 건방진 것 두고 봐. 네가 어떻게 되는지. 김은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연의 뺨을 때렸다. 소연은 뺨에서 느껴지는 얼얼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김지우는 소연이 뺨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김은영에게 달려가 분노를 터뜨렸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소연 씨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김은영은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네가 감히 하녀 따위 때문에 내 어미에게 대들어 그 계집애가 너를 유혹하는 거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소연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순수함을 보았고 그녀의 행동에서 어떤 불순한 의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소연의 신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연을 반드시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몰래 박 비서를 찾아가 소연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박 비서는 김 회장의 지시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련님, 그 아이는 회장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박 비서의 애매한 대답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밤이 깊어지고 소연은 작은 방에서 낡은 은색 팔찌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저택에서의 모든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김은영과 김민서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들고 그 칼날을 휘두를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김 회장 체어맨 김의 70세 생신잔치는 김 회장 일객에는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호화롭게 꾸며진 연회장에는 재계 거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집결했고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김은영, 김은용은 시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안주인으로서 완벽하게 행세했고 김민서, 김민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소연, 한소휴는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김지훈, 김지호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소연의 손목에 감긴 낡은 팔찌를 확인하며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확신하려 애썼다. 밤 9시 정각 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병환으로 인한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김 회장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업의 미래에 대해 연설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대형 스크린에 김 회장 일가의 화목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연 회장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밝고 화목했던 영상은 사라지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 속에는 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어린 소연의 어머니,
그리고 소연과 똑같은 팔찌를 찬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어진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영상은 소연이 외삼촌에게 소가 김 회장 댁에 팔려오던 날의 모습이었다. 낡은 트럭에 실린 어린 소연의 초라한 모습, 외삼촌이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시키신 대로 한소연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뒤이어 김은영과 김민서가 소연에게 폭언을 퍼붓고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며 괴롭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니오 같은 게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다니 쓸모없는 것. 김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대가야. 쥐 죽은 듯이 일이나 해. 김은영의 비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웅성거림은 이내 분노와 탄식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담아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김은영과 김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소연을 향한 잔혹한 학대가 만천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김은영은 간신히 버티고 서서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 회장은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몸을 떨었다. 자신의 딸이 버림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자신의 손녀에게 다시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그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한소연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 복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랭했지만 그 속에는 10년 묵은 한과 해방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일을 압도하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님, 그리고 김은영 씨, 김민서 씨. 소연은 침착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이 영상에서 본 소녀가 바로 저 한소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하녀가 아니라 바로 김 회장님의 친손녀이자 당신들께는 불행하게도 진정한 이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소연은 자신의 팔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그녀의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김 회장의 딸과 어린 손녀가 함께 찍힌 또 다른 오래된 사진이 나타났다. 이어서 소연의 어머니가 김 회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과 그 속에 담긴 팔찌 문양, 그림이 확대되어 화면에 비쳤다. 마지막으로 소연과 김 회장의 DNA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친자 확인율 99.1999%라는 문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응시했다. 김은영과 김민서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절규와 함께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의 모든 음모와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은 무대 위에서 소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차갑게 피했다. 할아버지,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녀로 이 집에서 온갖 멸시를 받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참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소연아, 내 손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어. 널 이렇게 고통받게 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절규는 연 회장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손녀를 하녀로 부리고 며느리에게 학대받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그때 김은영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저 DNA 결과는 거짓말이야. 그녀는 소연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김지훈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김은영과 김민서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규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연 회장에는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소연은 무대 위에서 홀로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10년의 고통, 10년의 인내가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밤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소연은 단순한 하녀가 아닌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진정한 상속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난의 막은 내렸지만 그녀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 회장 체어만 김의 70세 생신잔치는 김은영, 김은용과 김민서, 김민서에게는 악몽과 같은 몰락의 시작이었고 한소연, 한소윤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승리의 서막이었다. 연 회장에서 폭로된 충격적인 진실과 김 회장의 처절한 눈물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전 국민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은영과 김민서는 파티 현장에서 체포되어 즉시 구속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한소연에 대한 학대 및 유기, 그리고 김 회장에게 진실을 숨기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으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 속에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잔인함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감옥의 차가운 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고 한때 누리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김 회장은 깊은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친손녀인 소현을 하녀로 부리며 그녀가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그는 소연에게 매일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그녀의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김 회장은 소연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소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소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김 회장 그룹의 상속녀가 되었다. 그녀는 하녀 한소연이 아닌 김 회장의 손녀이자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김지훈, 김지훈은 소연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그는 소연의 모든 과거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했다. 지훈은 소연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 팔찌가 가진 순수함과 강인함을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지우는 소연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소연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지우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손길은 소연에게 깊은 위로와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소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회장과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희망의 싹 재단부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 특히 가정폭력이나 유기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교육심리치료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소연은 재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아이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연의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할머니는 이제 소연과 김 회장 지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소연이 재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연에게 물려주며 그녀가 이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다. 그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었고 그는 소연과 지훈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소연의 외삼촌은 그녀가 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과거 소연을 팔아넘긴 죄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어느 맑은 오후 소연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지훈이 소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소연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행복해 보여요, 소연 씨.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네, 도련님. 아니, 지훈 씨. 이제야 제 삶의 두 번째 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회복력,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증거였다. 한소연의 고난은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가장 아름다운 동화였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한소연, 한소윤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에 그림자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김 회장 그룹의 공동대표이자 존경받는 기업인, 그리고 한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로 우뚝 섰다. 이도현, 리도훈은 소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그룹을 이끌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소연의 따뜻한 통찰력이 결합되어 김 회장 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도현은 여전히 외부인과의 접촉에 미세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소연의 손길만큼은 언제나 그에게 깊은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 서로는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영혼의 안식처이자
완벽한 치유제였다. 한소연은 그룹 경영 외에도 희망의 싹 재단 활동에 전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재단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선단체가 되었다. 소연은 직접 해외 빈곤국과 분쟁 지역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교육과 의료 지원 그리고 심리 치료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공감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이제 사랑과 치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김 회장은 소연과 지훈이 함께 그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못다한 부정을 베풀었고 소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보살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소연의 밝은 에너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소연의 할머니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연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색 팔찌는 빛을 발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김은영과 김민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추악한 기억 속에 묻혔다. 소연은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리더십과 자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느 맑고 푸른 봄날 오후 소연은 지훈과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소연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은 내게 기적이에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소연은 지훈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만개한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생명력을 뽐냈다. 10년 전 그녀를 비참하게 내쫓았던 어둡고 차가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희망찬 세상이었다. 당신도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훈 씨.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왕이자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두 번째 봄 밤낮을 영원히 맞이하게 되었다. 한소현, 한소윤의 18회는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땅속처럼 어둡고 메말랐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의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병약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할머니는 소연의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지병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했고 소연은 어린 나이에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향하고 해가 지면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또래 아이들보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는 늘 내 부모님은 네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착하고 좋은 분들이셨지. 라고만 말해줄 뿐이었다.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은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어린 시절부터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은색 팔찌였다. 팔찌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빛을 잃었지만 소연은 그것을 자신의 일부처럼 소중히 여겼다. 팔찌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소연은 가끔 이 문양이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곤 했다.